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숭실대학교 기계공학부 민경민입니다. 오늘 저는 계산과학과 인공지능을 융합한 기술을 토대로 신소재 개발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으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는 그 신소재 발굴 가속화와 관련해서 다양한 사례들을 먼저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양한 사례를 소개할 때 관련해서 핵심 기술들, 결국 펀더멘털 테크놀로지들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커버를 좀 드려서 관련 연구 동향과 또 어떠한 기술들이 이런 것들이 진행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숭실대학교에서 계산과학과 인공지능 연구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는 학위는 이제 계산과학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분자동력학이나 이런 DFT 계산들을 토대로 나노물질에 하는 것을 전공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그 종기원에서 5년 정도 일을 하면서 그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토대로 소재에 적용하는 그러한 연구들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무래도 그 알고리즘 자체뿐만 아니라 최적화 기법이나 혹은 생성 모델들과 자연스럽게 융합을 해야만 여러 가지 바틀렉들을 좀 극복할 수 있겠다라는 측면이 들어서 이제 그쪽으로까지 영역을 확장하게 됐고요. 제가 관심 있는 재료는 우선은 기본적으로는 이놀가닉 물질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세미컨덕팅 물질이라든지 혹은 2D 혹은 대표적인 옥사이드, 배터리 물질에 관심이 많았고요. 최근에는 이제 올게닉 물질, 그러니까 드럭 디스커버리나 혹은 프로틴 쪽으로도 연구를 확장하고 있고, 또한 이제 폴리머 구조들에 대해서도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뭐 모든 그 재료와 관련된 영역들에 대해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좀 활용될 수 있고 계산과 융합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 연구 주제는 또 뭔가 세분화를 한다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머신러닝을 혹은 딥러닝을 토대로 한 좀 가속화된 재료 개발 쪽, 그 다음에 이제 방법론 혹은 이제 재료 정보화학을 기초로 한 그 피처에 대한 이해라든지 혹은 그 계산과학을 가속화하는 그런 연구들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산과학이 기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연구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 소재 개발이 가속화되기 위해서는, 또한 특히나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굉장한 한계점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두 개를 융합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나면서 좀 가속화가 되기도 하고 또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한 연구 동향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많은 그 인공지능의 소재에 적용돼서 좋은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뭐 기사나 논문이나 혹은 관련 연구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익숙하신 부분일 텐데요. 사실은 그 인공지능 관련해서 이미 많은 패키지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논문들이 나올 때 이미 GitHub에 혹은 GitLab에 많은 패키지를 같이 공개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고, 또 데이터베이스를 같이 공개하는 것이 리뷰 과정에서 요구되어지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접근하는 것 자체로는 사실은 크게 어려움이 없는데, 이제 막상 하려고 했을 때 많이 겪는 어려움들은 결국 양질의 계산이나 혹은 실험 데이터베이스가 부족해서 오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작을 하려면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되는데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야 되는 능력이 있던지, 혹은 기존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잘 가공, 재생산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내가 최종적으로 제한한 소재에 대해서 검증을 통한 데이터베이스를 추가하는 능력이 같이 뒷받침되어지지 않으면 결국 이런 데서 나오는 연구 결과를 내가 최종 베리피케이션 할 수 없기 때문에 나오는 한계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들과 관련해서는 이제 많은 연구자들이 그 실험 DB에 대한 한계를 극복한, 결국 본인들이 DB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반으로 한 연구들이 대부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것들은 뭐 새로운 페로일렉트릭 소재를 제한한다든지, 혹은 뭐 레드 설파이드의 퀀텀 닷 디자인 부분이라든지, 혹은 뭐 2D 물질 탐색, 뭐 새로운 분자 구조를 생성해내는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사실은 다 이제 그런 연구자의 배경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에 이제 CW에서 나왔던 논문을 보면 기존 초록의 3천만 개를 트레이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질간 관련성 및 새로운 소재를 제한하는 쪽으로까지 갔었는데요. 결국에 이러한 자연어 처리 기법까지 동원을 해서 기존에 나와있던 모든 논문을 한번 다 훑어보자 라고까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재료 개발을 할 때는 일반적인 순서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이제 당연히 데이터베이스가 먼저 당연히 많을수록 좋겠지만 소량이라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겠고요. 이제 물론 이제 인공지능 기반 재료 개발을 시작할 때 가장 많이 드는 질문 중에 하나가 몇 개의 DB가 있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사실은 가장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 경험으로는 잘 정해진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최소 수백 개 이상, 당연히 많을수록 좋고 최소 수백 개 이상 정도는 되어야 그나마 시작할 수 있는 수준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DB를 이제 피처 엔지니어링을 토대로 예측 모델을 만드는 과정이 당연히 중요하겠고요. 예측 모델이 만들어지면 이런 프리딕티 모델에 기반해서 후보 물질을 탐색하고 최종적으로는 검증까지 가는 그런 단계로 인공지능 기반 재료 개발의 순서가 이루어지고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양질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한 이유는 트레이닝 모델을 만들 때 결국에 그 서로게인 모델이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를 그 스페이스를 기반으로 모델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하이 퀄리티한 데이터베이스가 없으면 나오는 값 자체가 신뢰성이 없어지겠죠. 마찬가지로 내가 검증을 하는 그 방법론 역시 내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방법과 만약 맞지 않는 것이라면 그러면 그 새로운 DB와 서로 연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또 그 검증을 통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역시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프로세스가 가장 핵심적인 프로세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일반적으로 저희 재료과학 쪽에서 이제 계산을 통한 연구 결과들을 많이 보면 사실은 예전에는 이런 모델에 기반한 그리고 이제 최근 10년에는 이제 하이트루프 컴퓨테이셔널 스크린을 기반으로 한 대용량 계산, 결국 슈퍼컴퓨터가 이제 갈수록 발전하면서 저도 이제 그 국가 슈퍼컴을 이용하게 되면 200개, 300개의 계산을 동시에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더 뛰어넘을 수 있는 그 패러다임이 이제 AI다라고 재료과학 쪽에서 되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쌓여져 있는 이러한 그 계산과학의 기반으로 한 데이터베이스가 그래도 많이 오픈되어져 있고 그 개수가 수만 개 혹은 수십만 개 이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단순히 더 하이스루풋으로 계산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것들을 훈련해서 예측해보자 라는 것이 또 예측하면서 또 그 데이터베이스를 더 정교화시키는 그런 과정들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이따 오후에 이제 손호영 교수님께서 이런 쪽을 좀 담당해 주실 거라고 아까 자료에서 좀 봤는데요. 결국에 가장 중요한 인버스 디자인 역설계 부분이 또 다른 그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인공지능이 결국에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물질을 예측하는 것은 굉장히 빠르거든요. 근데 다만 그 예측을 한 물질 중에 과연 어떤 것이 가장 신뢰성이 높아서 검증을 해야 하는가는 또 다른 문제가 됩니다. 내가 탐색해야 되는 케미컬 스페이스가 만약에 수백만 개, 혹은 아무리 작게 잡아도 10,000개 정도에 이른다라고 했을 때 그 10,000개를 예측을 해서 내가 그 모델을 전적으로 믿고는 갈 수 있습니다. 예측상 가장 좋은 것을 내가 검증하겠다라고 하면 그게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역설계의 방법이 되겠는데요. 다만 그것의 문제는 내가 가진 모델의 uncertainty를 정확히 퀀티피케이션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값이기 때문에 내가 최종 검증했을 때 그 검증된 것이 내 기대값과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동시에 좀 해결하기 위한 인버스 디자인 방식들이 제한되어져 오고 있고요. 또한 분자 쪽 혹은 그러니까 드럭이나 혹은 프로틴 쪽에서 특히나 이제 인버스 디자인이 더 강조되는 것들은 생성 모델의 구성이 조금 더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이노게닉 물질은 이제 크리스탈린 시스템 안에 정확히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스페이스 그룹을 벗어나서 뭔가를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이제 뭐 프로틴이나 그 몰리큘 같은 경우에는 그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케미컬 스페이스가 사실상 무한대이기 때문에 그러한 뭐 VA나 겐과 같은 그런 방식을 토대로 예측 모델에 기반한 인버스 디자인 방식 역시 함께 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도 역시 문제는 내가 최종적으로 인버스 디자인을 토대로 토해낸 그 물질이 얼마나 좋은가를 검증해내는 그 과정이 결국에는 또 핵심적으로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좀 더 진보된 인버스 디자인 메커니즘으로는 혹은 뭐 방식으로는 이제 다음과 같은 연구들이 있는데요. 그 아스프로 90 그룹과 이제 다른 그룹에서 함께 하는 것들은 결국 로봇과 함께 통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가 기존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뭐 실험이든 계산이든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서로게인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을 토대로 내가 예측한 물질을 실제 다시 합성까지 혹은 제작까지 로봇을 토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이루어진 만들어진 소재를 다시 자동 분석을 토대로 분석을 하고 분석된 결과를 다시 데이터베이스에 추가하는 이런 완전한 오토노머스한 디벨롭먼트가 사람들이 꿈꾸고 있는 가장 이상적인 재료 설계의 모습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대두되었을 때 이제 많은
그 케미스트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할 일이 없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퇴근하기 전에 한번 그냥 내가 만들고자 하는 몰리큘의 프로퍼티를 입력하고 집에 가면 아침에 오면 만들어져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이제 농담도 했었는데요. 당연히 이제 그런 것들은 굉장히 먼 시일의 일이겠지만 사실은 아주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라는 측면에 사람들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도메인 지식이 어느 정도 있고 내가 만들고자 하는 물질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완전한 자동화된 루프를 내가 실제로 만들 수가 있겠죠. 다만 여기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내가 가진 코어 기술이 로봇이 아닌 경우, 혹은 인공지능 기술이 아닌 경우, 혹은 재료에 대한 이해가 아닌 경우, 그리고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코어 기술들이 융합되어야만 이 플랫폼 구축이 가능한 그러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이런 비슷한 연구로는 이런 폴리머 쪽에서도 사실 다양한 여러 가지 조합들을 할 수 있는 그 수백만 개의 그 컨비네이션들에 대해서 미리 함부로 예측하거나 혹은 함부로 실험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가장 그 중에서 필요한 것들만 오토노머스한 기법을 토대로 적용한 후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이 플랫폼에서는 한번 내가 결국 엔터를 눌러주면 더 이상 잘만 들어가고 있는 것만 확인한다면 그 이후에 내가 개입할 일은 상당히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들을 기반으로 이제 인공지능의 핵심 요소들에 대해서 오늘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말씀드렸던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이 데이터베이스를 인공지능이 이해할 수 있게 어떻게 피처라이제이션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과 또 그 액티브 러닝 혹은 인버스 디자인의 기반을 두기 위해서 최적화 기법과 어떻게 융합돼서 이러한 기술들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 세 가지 관점을 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AI의 저는 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아니기 때문에 알고리즘을 개발하거나 그러진 않는데요. 하지만 그 기존에 나와 있는 알고리즘을 또 어떻게 잘 가져올 수 있을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핵심 요소 중에 하나로 두었고요. 결국에 아까 말씀드렸던 궁극적인 그런 오토노머스 플랫폼의 개발을 위해서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인테그레이션이 필요한 부분에서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도 필요할 거고요. 로봇에 대한 이해도가 같이 갔을 때만 사실은 이러한 핵심 요소들을 전부 다 통합해서 재료를 개발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소재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계산과학을 기반으로 둔 소재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크게 보면 다음 6개가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실험 기반 데이터베이스와 좀 융합된 부분들도 있는데요. 사실 가장 익숙한 거는 이제 ICSD가 있겠죠. 그래서 기존에 나왔던 실험 결과들을 잘 정리를 해놔서 CIF 파일로 구조를 제공해 준다라든지 XRD 데이터를 제공해 준다라든지 하는 그런 ICSD 데이터베이스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좀 더 많은 연구자들은 이제 계산과학을 하이 스루풋 계산을 토대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DFT 기반의 데이터베이스가 되겠고요. 그래서 니스트에서 구축한 잘비스 니스트나 여러 연합된 학교들이 구축한 에이플로우나 시더 그룹의 머티리얼 프로젝트, 울버튼 그룹의 OQMD와 같은 것들은 사실상 다 DFT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10만여 개 정도부터 한 50, 60여만 개 정도의 이노르게닉 물질들에서 대부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고 있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찾아보시면은 느끼시겠지만 조금씩 타겟팅하는 것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OKMD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은 DB를 확보하자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이플로우나 자비스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은 툴을 제공해주자라는 쪽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머티리얼 프로젝트는 그 중간 어딘가에 있는 것 같은데요. 많은 DB를 제공해 주기도 하지만 좀 더 다양한 툴을 토대로 재료과학자들이 좀 더 편리하게 재료 개발을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해 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임스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대부분 좀 이노르게닉 물질에 많은 초점을 두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어떤 폴리메릭한 물질이라든지 혹은 컴포짓한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실험 결과들 혹은 계산 결과들을 좀 모아둔 결과들도 찾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데이터베이스마다 접근성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또 이런 것들을 한 번에 가져오는 API가 잘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쓰기가 좀 불편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료과학자가 본인이 관심 있어 하는 그 영역에 맞춰서 데이터베이스를 잘 선택을 해서 이런 것들을 일단은 이니셜 트레이닝 데이터베이스로 활용할 수 있다면 시작 포인트로서는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것이겠죠. 그거 외에도 다양한 소재 데이터베이스를 사실은 지속적으로 이미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웹사이트에서 쉽게 받을 수 있다거나 혹은 요새 피그쉐어와 같은 그런 공유 사이트에서도 많은 데이터베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혹은 머티리얼즈 클라우드라든지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시스테매틱하게 아주 잘 정리되어 있다라고는 좀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연구자가 사실은 좀 개인적으로 많이 찾아보고 이것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 데이터베이스인가를 이해하려고 하는 그 과정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또 많은 연구자들이 이미 이런 AI 쪽에서는 오픈하는 것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최대한 유저 프렌들리하게 새로운 웹사이트를 만든다라든지 혹은 그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주피터 노트북 파일을 제공해 준다라든지 라는 것을 토대로 좀 관련 연구자들이 훨씬 더 쉽게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네이처 퍼블리싱 로에서 나오는 이제 사이언티픽 데이터에도 아무래도 관련 데이터베이스들, 특히나 요새 AI 쪽에 강조되다 보니 DB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제가 좀 관심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들에 대해서 이렇게 뭐 좀 검색을 해서 찾아봤던 이제 그런 것들인데요. 이제 많은 것들은 계산과학의 기반으로 둔 그런 데이터베이스들을 제공해 주는 것들, 혹은 기존에 나와 있는 논문들을 자연어 처리 기법을 토대로 이제 긁어 모아서 어떤 합성 기법 혹은 어떤 특정 물질군의 물성치 같은 것만 따로 모아둔다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초반에 관련 데이터베이스가 좀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 관련 데이터베이스가 신뢰성이 얼마나 높은 것인가를 확인받고 싶을 때는 먼저 사이언티픽 데이터나 아까 말씀드렸던 기존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데이터베이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것이 머신러닝이 이해하지 못하는, 혹은 머신러닝 훈련하지 못하는, 혹은 머신러닝 훈련해도 정확한 결과를 얻어주지 못하는 피처로밖에 변환되지 못한다면 결국 쓸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피처 엔지니어링이 굉장히 또 중요한 스텝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미지 같은 거를 생각을 한다면 이미지에서는 이제 픽셀의 어떤 인텐시티를 기반으로 주로 딥러닝 기술을 돌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소재 관련해서는 피처가 사실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이 컴포지션 그 자체, 결국 이런 케미컬 인포메이션을 토대로 이것들을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자라는 것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래프에 기반한 것들, 결국 구조 정보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 구조 정보, 결국 아톰과 아톰 간의 커넥티비티, 혹은 본드, 혹은 앵글, 혹은 뭐 본드 브레이킹과 같은 정보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래프 컨버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그러한 방식들, 이 두 가지로 사실은 크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이제 아랫부분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쉬운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구조 정보만 있으면 내가 그 구조의 어떠한 케미컬한 인포메이션에 대한 지식이 아주 높지 않더라도 예측 모델을 일단은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는데요. 다만 이거는 하나의 함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구조 정보를 알고 있을 때 같이 따라오는 정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구조 정보를 알면 당연히 볼륨이나 혹은 덴시티나 이런 것들도 바로 알 수 있겠죠. 근데 내가 이런 GCN을 토대로 볼륨을 예측한다라고 하면 거기서 오는 약간 컨트라딕토리한 스토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케미컬 정보를 기반으로 한다면 내가 이런 뭐 소듐 클로라이드에 대해서 예측 모델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보통은 이것들을 이제 구분합니다. 그래서 NA와 CL을 나누고 각각의 엘리먼털 프로퍼티, 어떤 몇 개나 있는지, 혹은 뭐 일렉트로 네거티비티는 어떠한지, 이것의 스페이스 그룹, 웨이트, 멜팅 포인트 이런 것들은 어떠한지를 이제 조합을 토대로 피처 벡터를 만들어내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이것도 이제 잘 쓸 수 있는 그 패키지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다만 이거는 이제 무작정 사용하는 것보다는 내가 이 소재를 가지고 어떠한 물성을 예측하고자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피처 선택에 많은 바이어스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더 도메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 피처를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피처라이저, 결국엔 이제 케미컬 정보에 기반한 혹은 스트럭처럴 정보에 기반한 피처들을 토대로 이미 많은 피처라이저들이 공개되어 있고 현재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뭐 맵마이너라고 하는 패키지를 이제 파이썬 패키지인데요. 이 패키지에서는 이미 현존에 나와 있는 많은 그 피처라이저들, 20개가 넘는 피처라이저들을 이미 좀 공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소재 관련된 연구를 좀 시작해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사실 어떤 피처를 제일 먼저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때 맵마이너에서 제공해주는 피처라이저들을 사용을 한다면 초반 시작에서는 훨씬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제공해주는 혹은 다른 여러 가지 피처라이저들에서 제공해주는 것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케미컬 디스크립터나 혹은 스트럭처럴 디스크립터,
이러한 부분에 많은 초점을 두고 있고요. 이제 그 외에도 그 물질 그 자체에 대해서도 피처로 쓸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떠한 뭐 일레스틱 프로퍼티를 예측하고자 할 때 그 일레스틱 프로퍼티를 예측하기 위해서 그 구조 자체의 덴시티를 인풋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죠. 혹은 내가 어떤 보통 밴드갭과 같은 것들은 이제 전자구조이기 때문에 기계적 물성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지만 그래도 만약에 밴드갭이 혹시라도 어떤 코릴레이션상 약간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면 또 그러한 밴드갭 결과들을 이제 추가할 수 있겠죠. 이제 다만 이런 머티리얼 프로퍼티의 단점은 내가 이것을 구축하기 위해서 일정 이상의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면 굉장히 불리해집니다. 왜냐하면 AI의 가장 큰 장점은 빠르게 스크리닝을 하는 것인데 내가 스크리닝하기 위해서 훈련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면 거기서 결국에는 많은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연구자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피처라이저들이 쉽게 개발이 가능한가? 쉽지만 예측이 안 된다면 내가 얼마나 작은 노력을 토대로 좀 더 괜찮은 피처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봐야 됩니다. 또한 이런 최근 들어 이런 폴리메릭한 구조나 몰리큘 혹은 폴리머와 같은 구조들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면서 또 그런 것들을 대표하기 위한 많은 표현자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몰리큘러 핑거프린트나 혹은 스마일스나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구조를 알기 때문에 이제 GCN을 기반으로 한 그런 연구들이 함께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태블레이트된 데이터를 토대로 머신러닝을 한번 돌려보는 것들은 사실 머신러닝 예제로 좀 접해보신 분들이라면 타이타닉 생존자 예측이라든지 혹은 보스팅 하우징 프라이스 예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런 태블레이트된 데이터에 굉장히 익숙할 텐데요. 이제 그런 예제들의 사실은 좀 약간의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은 그 사람들은 과연 그 피처를 어떤 기준으로 세우는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이타닉의 생존자를 예측을 할 때 그 생존자가 위치했던 방의 위치라든지 성별이라든지 나이나 재산 유무 이런 것들을 많이 인풋으로 쓰게 되는데요. 결국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를 연구자가 판단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건 제가 이제 주로 수업 때 드는 일인데요. 대학원생의 연구 능력을 예측하기 위해서 중요한 피처는 뭐가 있을까? 학부학점이나 성실성, 나이나 학번, 수강 과목 어떤 것이 중요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됩니다. 혹은 교수로서 대학원생을 채용을 할 때 그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보통은 나이나 학번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요소입니다. 학부학점이나 성실성 혹은 수강한 과목의 스펙트럼이 넓다면 그만큼 이 학생의 포텐셜이 높겠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게 내가 재료과학자로서 이러한 피처를 썼을 때 이러한 물성을 잘 예측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이해가 뒷받침되어야만 이러한 정확한 피처 엔지니어링을 할 수 있는 부분. 결국 내가 문제를 잘 이해하고 있는가가 결국 여기서 나오는 핵심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맨마이너 외에도 다양한 피처라이저들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께서는 좀 찾아보시면은 쉽게 내가 일단 시작하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액세서블한 그런 피처라이저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중에 어떤 것이 나랑 잘 맞는 것인가를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낸 이제 제출한 논문 중에 기존에 있는 가급적 대부분의 피처라이저들을 다 활용해서 인유근육 물질의 기계적 물성을 예측해보자 라고 하는 이제 논문을 제출해서 이제 리뷰를 받고 있는데요. 그때 이제 수천 개에 이르는 피처를 사용을 해서 기계적 물성을 예측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피처 임포턴스를 구하고 코릴레이션 값을 구해서 필요 없는 것들을 다 쳐내고 하다 보니 수백 개 수준밖에 남지 않더라고요. 결국 사용할 수 있는 피처는 이제 수천 개, 많다면 수만 개까지 이룰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 나에게 잘 맞는 것들을 쳐내는 과정이 동반되지 않으면 결국 데이터베이스를 훈련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비효율적이 되겠고요. 예측 정확성을 높이는 것 역시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부분과 중복되는 부분이라서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게닉 쪽 부분도 저는 이제 올게닉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다시 연구를 토대로 혹은 이제 과제를 토대로 이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피처도 역시 아주 컨벤셔널한 핑거프린트 방식에서부터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래프 기반이나 그래프 기반이 가장 좀 정확도가 높다라고 각광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역시 몰리큘은 특히나 더 이놀게닉 물질에 비해서 피처라이저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RDKit이라고 하는 패키지가 있는데요. 그 패키지를 보시면은 웬만한 것들이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또한 특히나 이쪽은 관련 연구자들이 이제 바이오 쪽에서 많이 넘어오고 또 많은 제약회사들이 이제 뛰어들어서 연구를 하고 있다 보니 관련된 연구가 사실 상당히 많이 공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료과학 쪽으로 해서 인공지능을 전공해서 이제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이런 쪽 드럭 디스커버리 쪽에 좀 특화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정보가 좀 많이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또 어떤 피처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성능이 일반적으로 좋은가에 대한 이해도 같이 선점되어야 될 것입니다. 제네럴한 디스크립터를 그냥 사용해도 되겠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좀 좋다고 말하는 부분, 사람들이 연구를 했을 때 이러한 프로퍼티를 예측할 때 일반적으로 좀 좋았다라고 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되는 것이 있다면 좀 사용하면 좋겠죠. 그래서 좀 2018년에 나왔던 그 MIT 그로스만 그룹에서 나왔던 이런 CGCNN이 사실은 좀 그거에 획기적인 연구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후에 그 많은 이제 사이테이션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그래프 관련 이노게닉 쪽에 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늘었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이제 이 연구가 이제 잘 자극이 돼서 이걸 뛰어넘는 소타 모델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지고 있긴 합니다. 근데 좀 더 이제 비교해 보시면 사실 아시겠지만 그 차이라는 것이 아주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차이, 그 절대적인 그 수치가 얼마나 더 좋아진 것인가를 뭐 0 얼마가 좋아졌다가 내 연구에 혁신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혹은 가져오지 않았다를 이제 쉽게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겠지만 이 수치만 봤을 때는 사실은 이 소타 모델이라는 것이 가장 좋은 건 사실이지만 기존에 나왔던 것보다 너무 아주 혁신적인 결과를 보여주느냐 이제 그러지 않는 경우가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구자로서 이런 것들을 계속 추적하고 가장 좋은 모델을 일단 사용하는 것이 이제 심적으로 조금 더 편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모델을 사용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이제 좀 그런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라든지 혹은 내가 최신 모델을 잘 모른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된 모델을 사용하더라도 어느 일정 수준 이상의 결과를 내는 데는 사실은 큰 어려움은 없는 상황입니다. 또 많은 연구에서 이런 피처들을 비교하고 어떤 피처들을 적용했을 때 가장 좋은 결과들이 나올 수 있는가를 이제 계속적으로 비교하는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또 혹은 어떤 연구자는 자기가 이제 개발한 이제 기존에 있는 것들을 약간 이제 튜닝해서 좀 더 좋은 모델을 만들었다면 좀 더 좋은 그 논문을 싣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저는 이제 보는 뷰는 예전에 이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컴피티션 같은 것들이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져 오고 있다가 어느 순간 약간 스탑됐다고 들었는데 결국에 그런 것들이 스탑된 이유는 그 차이라는 것이 결국에 크지 않아서 뭐 0.001%의 어떤 개선을 위해서 물론 개선이 되면 좋은 것이겠죠. 하지만 그 개선을 위해서 들여야 하는 리소스가 너무 많아진다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또 약간 지양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소타 모델을 파악하는 건 중요하고 최신 모델의 벤치마크를 토대로 나에게 가장 적합한 모델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기법적으로는 이제 액티브 러닝을 좀 말씀드릴 텐데요.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추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이 연구들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내가 탐색해야 되는 케미컬 스페이스가 예를 들면 10,000개의 DB라고 쳤을 때 그 10,000개의 DB를 내가 빠르게 다 컴퓨테이셔널 스크리닝을 토대로 계산을 하거나 실험을 할 수 있다면 좋은 것이겠죠. 혹은 내가 예측 모델이 보여주는 가장 좋은 물질만 선택해서 내가 검증을 한다면 그건 역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측 모델이 갖고 있는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훈련한 그 스페이스 안에서 유효한 것이지 그 스페이스를 넘어선 엑스트라포레이션 영역으로 가게 되면 결국에는 언설틴티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먼저 사전에 알고 이를 토대로 내 모델의 한계점을 시험해보자. 그리고 그 한계점을 벗어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추가하는 그 방향에 대한 것들이 결국 액티브 러닝의 모티베이션이 되겠습니다. 기존 모델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데이터를 추가할 때 크게 고민 없이 랜덤 셀렉션을 토대로 추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없기 때문이시죠. 하지만 아주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선택된 레이블이 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만 그러니까 레이블이 되어 있지 안 돼 있는 데이터 중에서 내가 선택해서 가장 필요한 데이터만 취사 선택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추가하는 그런 방향이 액티브 러닝의 핵심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액티브 러닝의 방향은 사실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 예측 모델의 불확실성을 낮추는 방향에 좀 더 포커스를 둘 수도 있고요. 혹은 내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물질 대비 좀 더 좋은 것만 일단 찾아보자 라는 방향으로 두 가지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후자에 말씀드렸던 것들이 조금 더 효율적인데요.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예측 모델의 불확실성이 너무나 좋지 않은 것이라면 그런 것들을 타겟팅해서 먼저 언서틴티부터 낮추자라는 방향으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하이퍼 파라미터 옵티미제이션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적화 방법에서는 크게 많이 나오는 것들이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리드 서치, 그러니까 바둑판처럼 모든 영역을 다 훑고 가장 좋은 거를 선택한다. 혹은 이런 것들은 너무 영역이 넓은 경우에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이제 랜덤으로 많은 영역들을 해서 좋은 영역이 나오면 거기서 다시 좀 더 영역을 줄여나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일반적인 최적화 방식일 텐데요. 재료 스크리닝에서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하지만 이러한 최적화 방식을 조금 더 우리가 옵티마이제이션 할 수 있다면 그 가장 높은 언서티니티를 갖고 있거나 혹은 가장 좋은 수치를 보여주는 것들만 선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exploration과 exploitation은 뭐 용어가 사실 이렇지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예측값이 계속 흔들리는 것을 검증하는, 그러면 그 예측값 흔들리는 것만큼 사라지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토대로 언서티니티를 줄이는 방법, 혹은 내 모델이 굉장히 정확한 모델이라면 내 모델이 그냥 주는 결과값을 그냥 믿고 가는 것, 그게 이제 exploitation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 둘 다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요새 많이 이제 쓰는 방식들 결국에는 이제 베이지언 옵티미제이션 방식이 되겠습니다. 베이지언 옵티미제이션은 내가 그 예측하고자 하는 그 값을 가장 효율적으로 뽑아내기 위해서 사실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에서도 많이 활용이 된다라고 이해하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걸 토대로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재료가 어느 이상 될 수 있는 가능성, 여기서는 expected improvement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선 기대값이 얼마나 될 수 있는지를 뽑아내서 그 기대값을 토대로 내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일반적인 워킹 프린시플이니까 자세한 얘기는 넘어가고요. 일반적으로 여기서 이제 되는 그 작동 원리 중에 하나가 내가 어떠한 그 탐색해야 되는 영역이 있고 거기서 예측값이 다음과 같이 나왔다면 이 uncertainty 측정을 토대로 그 uncertainty와 그 다음에 내가 찾고자 하는 값 그 이상의 것들을 가지는 기대값을 동시에 고려해서 그 기대값이 높은 것부터 이제 그 검증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가 그런 영역들을 제거해냄을 토대로 내가 예측 모델이 갖고 있는 uncertainty와 그 다음에 예측 모델이 좀 더 좋은 물질을 찾아낼 수 있도록 그 영역을 벗어나는 것까지 도와주는 것이 아주 뭐 약간 컨셉슈얼리 말씀드리면 이제 BO의 작동 원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좀 적용 사례들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있는 소재들이 있고 내가 이 소재를 가지고 새로운 것들을 잘 탐색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도메인에 대한 지식이 있고 그 다음에 피처라이저를 토대로 피처를 만들거나 혹은 새로운 피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또 어떠한 사례들에 내가 적용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예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크게 세 가지 사례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이제 제가 출판한 논문들에서는 리스트가 밑에 첨부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찾아보셔도 되겠고요. 출판됐거나 혹은 프리프린트된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좀 배터리 쪽에 적용한 사례들을 두 가지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캐소드, 양극 물질에 대해 적용한 사례와 그 다음에 솔리드 스테이트 일렉트로라이트, 그러니까 고체 전해질이죠. 그러니까 최근에 뭐 전기 자동차가 불에 탔다라는 기사를 종종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프레이머빌리티를 좀 낮출 수 있고 동시에 에너지 덴시티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고체 전해질 연구가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소재 탐색을 어떻게 진행했는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리튬이온 배터리 양극의 합성 최적화입니다. 사실은 이제 요거는 여기서는 계산과학의 역할은 굉장히 미비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제 종교원에 있으면서 시작하게 된 연구였는데요. 계산과학을 토대로 어떠한 인자들이 가장 좀 중요한가를 이해하는 그런 워킹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논문을 이전에 출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내가 가장 좋은 양극 소재를 만들려면 어떠한 피처들을 선택하는 게 중요한 것인가에 활용을 했습니다. 다만 계산과 결과는 활용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제 실험 결과를 약 330여 개 정도 실험팀에서 얻은 다음에 이제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정리된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저만의 제가 가진 배터리에 대해 도메인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바탕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어떤 것들이 양극의 용량이나 혹은 수명이나 혹은 이제 자주리튬은 수명과 연관이 있는 건데요. 결국 오래가고 용량이 높은 양극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합성 파라미터를 조직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연구 결과였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2018년에 제가 처음 연구를 이제 이쪽으로 들어오면서 그때는 일단은 사실 모든 것이 굉장히 서툴 때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모델 한번 다 돌려보자. 그래서
그 사이켄원에서 제공해주는 많은 패키지들을 가지고 이제 리그레션 모델을 다 만들어보고 웬만한 좀 좋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것들을 토대로 만들어보고 그 중에서 가장 좋았던 이제 익스트림리 랜덤마이즈 추리랑 ADA 부스트를 서로 융합한 그런 앙상블 모델을 토대로 가장 좋았던, 그러니까 뭐 R스퀘어 측면에서 봤을 때 0.75 혹은 0.8 이상, 이제 프리 리듬 같은 경우 0.9 이상이 되는 그런 모델들을 추가 선택을 해서 일단은 예측이 잘 되는구나. 이건 이제 테스트 세 결과가 되겠고요. 8대2로 보통 우리가 나누는 약간 그라운드 룰처럼 여겨지는 8대2로 해서 이제 나머지 20%에 대한 예측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진행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아주 콜스한 레벨의 인버스 디자인을 진행을 했는데요. 내가 현재 지금 갖고 있는 예측 모델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그 합성팀과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떠한 파라미터를 이제 조작을 하면 그러면 그 레인지를 일단은 합성 쪽에서 제가 얻어야겠죠. 제가 합성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영역에서의 수치를 예측하고 싶다라는 걸 일단 듣고 그 모든 조합들을 다 이제 조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온도는 이 정도 구간, 뭐 압력은 이 정도 구간, 내가 쓸 수 있는 도펀트는 이 정도 개수,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이제 고려를 해서 예측 모델에 단순하게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고 어차피 이제 5만 개의 새로운 예측값을 확보했다라고는 하지만 시간적으로 보면 1분도 안 걸리는 그런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5만 개를 예측을 하고 나서 랭킹을 매겼습니다. 그러니까 캐패시티, 그러니까 용량하고 용량 유지율과 잔류 리튬 측면에서 이제 각각의 웨이트를 좀 줘서 가장 좋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그냥 단순 순위를 매겼습니다. 순위를 매기고 약 50여 개 정도의 물질을 가지고 실험팀과 논의를 해서 실험팀에게 이제 합성을 부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실험팀에서는 그걸 보고 그래도 이 조합은 우리가 만들어 볼 수는 있겠다라는 것들, 물론 결과는 모르지만 만들어 볼 수 있겠다라는 것 토대로 이제 물질을 만들어서 이제 실험 결과랑 비교했을 때 뭐 아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뭐 터무니없는 결과가 나온다라든지 혹은 믿을 수 없는 결과가 나온다라든지 이제 그런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찌 보면 최적화 단계에서도 이제 익스플로이테이션, 내가 갖고 있는 모델을 전적으로 믿고 갔던 것, 또 인버스 디자인 쪽에서도 가장 좀 콜스한 레벨, 어떤 생성 모델이나 이런 것, 뭐 최적화에 기반한 혹은 컨디션에 기반을 둔 건 아니고 내가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측을 진행했던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걸 토대로 이제 관련 연구가 소재에 충분히 적용될 수 있겠다라는 이제 그러한 확신을 얻을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진행해서 이제 리뷰를 받고 있는 논문인데요. 양극 소재를 그럼 계산과학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좀 좋은 양극 소재를 한번 찾아보자라는 연구로 진행을 했습니다. 양극에서 일반적으로 나오는 문제가 이제 에너지 밀도와 안정성인데요. 이 두 가지 인자를 가지고 내가 현재 갖고 있는 니켈 리치안, 이제 요새 전기자동차 들어가는 것이 니켈 80% 이상, 90% 이상의 NCM 배터리인데요. 그 배터리에서 여러 다양한 도펀트들의 조합을 토대로 어떠한 조합이 가장 이상적인가를 인공지능 토대로 예상해보는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여기서부터는 이제 익숙한 프로세스를 계속 들으시게 될 텐데요. 우선 초반에는 데이터베이스를 당연히 구축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머티리얼 프로젝트에 보면 이제 배터리와 관련된 데이터베이스가 약 4천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거를 받아왔습니다. 받아왔고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디스크립터는 이제 그 케미컬 정보에 기반한 디스크립터를 활용한 다음에 내가 배터리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배터리와 관련된 인자들을 물질 그 자체에 대한 우리는 밴드갭이라든지 덴시티라든지 그런 것들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예측한 거는 그 에버리지 볼티지와 이제 볼륨 체인지를 예측을 함을 토대로 볼티지가 높은 것, 그 다음에 볼륨 체인지는 낮을수록 구조 안정성이 좋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쭉 스크리닝을 진행을 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쓴 디스크립터가 과연 어떤 조합이 가장 좋은 것인가라는 걸 비교를 토대로 이제 구조 정보를만 이용했을 때 혹은 뭐 케미컬 정보만 이용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조금 에러가 이제 높은 거를 알 수가 있고요. 이 두 개를 같이 섞거나 혹은 아까 말씀드렸던 덴시티와 같은 것들을 활용했을 때 조금 결과들이 낮아지는 것을 그러니까 좋아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예측 모델을 만든 다음에 결국 최종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측한 것이 맞는가에 대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동시에 함께 진행했던 것들은 내가 예측하고자 하는 스페이스 전체에 대해서 DFT 계산을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측 모델이 계속 예측 모델을 만들고 하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금방 나오고 예측값도 금방 나오기 시작하지만 결국 그 검증을 나중에 순차적으로 하는 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일단
다 검증을 해보자라는 측면에서 검증을 했고, 그중에 가장 이제 좋았던 이제 도펀트들에 대해서 가장 많이 선택된 도펀트가 되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스크린을 한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요새 이제 뭐 대두되고 있는 문제가 코발트가 안 들어간 그런 배터리 소재를 찾아내자라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약 100여 개 정도의 코발트 프리한 물질을 찾아내고 이제 실험팀과 최종 협업을 토대로 이제 만든 것이 정말 전기화학적으로 우수한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협력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연구로는 이제 고체 전해질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제 고체 전해질에서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높은 이온 전도도와 그 다음에 안정성 측면입니다. 결국 이제 그 덴드라이트라고 약간 그 나뭇잎처럼 자라는 거가 있는데요. 이제 그것들로 인해서 배터리에 단락이 일어납니다. 그거를 막아주기 위해서 기계적 물성이 우수한 SSE 물질, 그 다음에 아무래도 고체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리튬 이온이나 소디움 이온이 왔다 갔다 하는데 굉장히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높은 이온 전도도를 지닌 물질을 탐색을 해보자라는 걸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기존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들을 일단 다 긁어 모아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약 15,000여 개 정도의 기존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12,000여 개 정도의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저희가 그 전에 계산했던 3,000여 개 정도 DB를 추가를 해서 이니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했고요. 여기서 사용하는 피처들도 앞선 방식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케미컬 정보나 구조 정보를 함께 활용을 해서 가장 이상적인 피처들로만 조합을 하자라는 피처 엔지니어링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초반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DFT 계산을 해야 되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데이터베이스를 추가 구축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약 3,000여 개가 필요했는데요. 이 3,000여 개를 전부 다 하기 전에 그 초반에 그 있는 2만여 개를 전체를 다 하기 전에 먼저 3,000여 개로 줄여나가기 위해서 도메인 지식을 가지고 어떤 것들을 이미 고체 전해질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좀 걸러내자라는 걸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은 예측 모델을 만들고 이제 새로운 물질들을 예측하고 예측 정확도가 좋다, 이런 것들의 1차적인 것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여기서는 그 아무래도 기계적 물성 예측이 리튬 이온 배터리에 대해서 많이 흔들리는 영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익스플로레이션 방법, 언서티니티를 최대한 줄여보자. 언서티니티를 줄이면 기계적 물성을 예측하는 모델의 정확도가 높아질 것이다 라는 것을 기반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빨간색은 이 랜덤 셀렉션 했을 때의 에러가 되겠고요. 이 영역들은 그 익스플로레이션을 했을 때 내가 줄여 나갈 수 있는 전체적인 에러가 되겠습니다. 이제 보시다시피 똑같은 데이터베이스를 추가했을 때 더 효율적으로 예측 언서티니티를 줄여 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온 전도도를 예측해 보자라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온 전도도 예측 모델의 사실은 가장 큰 어려운 점은 이온 전도도 관련 DB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계산적으로도 굉장히 오래 걸리는 프로세스고 해서 기존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일단 그냥 찾아서, 이제 아직 저희는 이제 자연어 처리 쪽에서는 전문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어쩔 수 없이 찾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약 300여 개 정도 되는 DB를 이제 계속 검색을 토대로 이제 정리를 하고, 이거 이제 장점은 사실은 뭐냐면 이제 이온 전도도를 이해하는 연구자가 데이터를 정리하기 때문에 데이터 자체의 신뢰성은 높아지는, 아무래도 그 NLP 같은 기법을 사용했을 때는 이제 하이스루풋으로 이제 뽑아내기 때문에 정확성이 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DB 구축을 한 후에는 마찬가지로 내가 탐색할 수 있는 전체 영역을 한번 설정을 해놓고 SSE로 필요 없는 물질을 제거한 다음에 남은 물질들에 대해서 내가 만들었던 모델을 토대로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초반에 DB가 우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300여 개 정도 DB에 대해서 앙상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두 개 다른 가장 좋은 모델을 사용하고 또 예측을 100번 진행을 해서 100번이나 좋게 선택되는 물질들만 취사 선택한 후에 이건 이제 예측 정확도가 되겠고요. 취사 선택한 후에 그 취사 선택된 물질들에 대해서 이제 그 DFT 검증을 토대로 최종적으로 확정 짓는 이제 그런 과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에 대한 연구를 좀 빠르게 말씀드렸었고요. 다음으로 이제 페롭스카이트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롭스카이트 구조는 연구자로 봤을 때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케미컬 스페이스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산적으로도 좀 흥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 물질 자체가 갖고 있는 좀 재미난 속성들 혹은 다양한 물질군에 대한 다양한 프로퍼티들에 대한 흥미로운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예측 모델을 만들 수 있다면 어떨까 하는 것에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ABB 프라임 O3 타입의 이제 DPO 구조, 그러니까 더블 페rovskite 옥사이드에 대해서 예측을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12,000개 정도에 대해서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도 했고 검증도 진행을 했는데요. 이것의 또 다른 모티베이션 중에 하나는 이런 DPO 물질의 합성 가능성을 아주 심플한 이퀘이션으로 예측한 연구들이 몇 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다만 이제 그런 연구들의 약간의 한계점은 예측은 했으나 검증은 안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때 이렇게 했던 거는 그 모델을 예측한 것과 예측해서 이제 좋다고 여겨진 것 12,000개를 우리가 실제 다시 한번 검증해보자라는 것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과정은 아까 말씀드린 플로우 차트와 비슷합니다. 기존에 있는 DB를 활용을 해서 DPO에 맞는 적절한 피처를 찾고요. 그 다음에 그 피처를 토대로 이 우리가 관심 있는 물성, 결국 합성 가능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예측 모델을 하고 그 다음에 DFT 검증을 토대로 최종 12,000개에 대해서 전체 검증까지 한 번에 진행하는 그런 프로세스로 진행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모델에 대한 예측 결과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포메이션 에너지 측면에서 일단 먼저 접근을 했습니다. 결국 얘가 합성이, 그러니까 그 폼이 될 수 있느냐의 측면, 그리고 그걸 토대로 또 이제 컨벡서를 계산을 해서 컨벡서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토대로 얘가 정말 그 다른 컴피팅하는 페이즈 대비 더 안정할 수 있느냐에 대한 측면을 두고 봤고요. 그래서 이 결과를 보시면 이제 12,000여 개가 나왔던 논문에서 만들어질 거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DFT 결과는 여기서는 실제적으로는 약 한 1,000개 정도가 가장 안정할 것이다 라는 것이었고요. 이제 DFT AI 모델을 통해서는 훨씬 이거보다는 좀, 그러니까 DFT만큼의 정확도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기존에 있는 그 톨러런스 팩터에 기반한 이퀘이션보다는 더 좋은 연구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다음 페롭스카이트 구조에서의 이제 이건 앞서는 합성 가능성이었고요. 요거는 이제 싱글 페롭스카이트 구조의 다이렉트릭 컨스턴트, 즉 캐패시터로서 얘가 얼마나 유용하느냐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사실 같은 얘기가 이제 반복되기 시작해서 좀 지루하실 겁니다.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고 피처 엔지니어를 토대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생략을 하고요. 이걸 토대로 어떠한 거를 연구를 얻을 수 있었는가에 대한 부분만 좀 더 초점을 두겠습니다. 이 다이렉트 컨스턴트를 예측하는 것은 또 역시나 시간이 많이 드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포메이션 에너지나 이런 것들은 금방금방 계산해낼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DFT가 아니라 PT 계산, 퍼터베이션이 들어가는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수배의 시간이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 이 ABO3 타입의 적절한 모델을 찾기 위해서 가장 적절한 피처를 찾는 부분,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의 조합에 좀 초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이널 모델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알고 보면 당연한 얘기긴 합니다. 근데 내가 가진 데이터베이스에 ABO3 페롭스카이트에 관련 정보를 좀 추가해주지 않으면 예측 정확도가 높게 나오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ABO3 타입에서 가장 적절한 그 구조들, 예측 모델을 높이기 위한 그런 구조들을 추가함을 토대로 예측 정확도를 높인 그런 연구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방법론 부분을 말씀드리고 톡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액티브 러닝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기서 이 모티베이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초기 DB가 약 10,000개, 23,000개가 있을 때 전체를 쓰지 않고요. 200개만 사용합니다. 초기 200개는 굉장히 한정된 영역에서만 데이터를 뽑은 다음에 그 다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갖는 밴드갭과 가장 높은 수치를 가진 리프렉티브 인덱스를 찾아낼 수 있는가, 얘를 액티브 러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액티브 러닝의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베이지안 방식과 그 다음에 그 익스플로레이션과 익스플로이테이션 세 가지 방식을 다 비교를 했는데요. 여기서 보여주는 것처럼 이건 이제 랜덤 셀렉션입니다. 가장 밑은. 그래서 랜덤하게 남은 뭐 한 9,800여 개 혹은 19,080여 개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뽑아낼 때의 성능과 그 다음에 내가 최적화 기법을 도입을 했을 때 내가 타겟팅하고 있는 그 물질들이 몇 개나 더 뽑아낼 수 있는가에 대한 초점을 두고 봤고요. 결국에 결과적으로는 이 최적화 방식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내가 봐야 되는, 사실 굉장히 큰 바이어스를 준 거거든요. 전체 DB에 굉장히 소량만 사용했고 또 완전한 엑스트라폴레이션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역을 굉장히 제한해 놓고 그 영역을 뛰어넘는 걸 찾아내라 라고 했는데도 이노기닉 물질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나타냈던 그런 연구가 되겠고, 또 결국에는
랜덤으로 1등을 그냥 찾아낼 수도 있겠죠. 우리가 마치 복권에 당첨되듯이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그 이지오 방식을 토대로 25번째 혹은 80번째 이터레이션, 그 이터레이션마다 제가 50개씩 물질을 추가했는데, 그때 가장 결국 좋은 물질을 찾아낼 수 있는, 그래서 액티브 러닝이 좋은 물질을 찾아내는 데 굉장히 효과가 있구나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그 NMP라고 하는 부분을 좀 가볍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 DFT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DFT로 DB를 구축하고 검증하는 것들이 일반화되어 있긴 하나, 여전히 DFT가 갖고 있는 문제는 시간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다룰 수 있는 아톰의 개수가 이제 수백 개를 사실 넘어서지 못하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적인 한계도 피코세컨드 이를 다시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만 몰리큘러 다이내믹스는 상대적으로 훨씬 큰 스케일과 롱타임 시뮬레이션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도가 아무래도 DFT에 기반한 포텐셜 펑션을 쓴다라든지 혹은 포텐셜 자체가 프리디파인 되어 있습니다. 이퀘이션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덜 정확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극복하고자 하는 물질은 DFT 결과를 훈련해서 그걸 토대로 MD를 해보자라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갖고 있는 이 전공 분야에서는 가장 앞서 있는 기술로, 그래서 이런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각광을 받고 있고요. 이제 방식은 사실 굉장히 심플합니다. DFT 결과를 구조와 에너지의 관점에서 훈련한 다음에 그 정보를 보통은 이제 이런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에 기반한 뉴럴넷으로 훈련을 하고요. 혹은 머신러닝으로 트레이닝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트레이닝 하게 되면 이제 내가 새로운 구조가 주어지면 그 구조의 에너지를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때 했던 거는 이제 징크 셀레나이드라고 하는 퀀텀 닷 구조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좀 했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구축한 전체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때는 그냥 단순히 DFT를 돌렸습니다. 돌려서 이 DFT가 갖고 있는 그 영역을 최대한 확보해보자라는 측면에서 한 다음에 그걸 토대로 다시 이제 뉴런의 포텐셜을 구축을 하고 예측을 하는 그런 과정을 진행을 했고요. 이때 고려해야 될 것은 이제 구조가 갖고 있는 게 벌크가 있을 수가 있고 어떤 뭐 슬랩 구조 혹은 클러스터 구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구조들에 대해서 고려해야 되는 그러한 좀 도메인적인 어려움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만든 NMP를 가지고 MD를 돌렸을 때 실제 DFT 결과와 얼마나 일치하느냐가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처음 만들었을 때의 예측 정확도인데요. 그래서 이때 바로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만든 NMP를 가지고 MD를 돌려봅니다. 그리고 이제 DFT를 검증을 다시 해보면 안 맞거든요. 결국 그게 이제 엑스트라폴레이션 되면서 영역을 벗어난 건데 그 영역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쪽 데이터베이스를 계속 추가를 하면 결국 정확도가 이제 0.1 미만의 일렉트론 볼트 퍼 아톰으로 줄어드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 레티스 정보나 벌크 모듈러스와 같은 것들도 예측을 하면서 NMP가 거의 MD에 수준하는 그 속도로 그리고 DFT의 수준에 근접한 정확도를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 이런 슬랙 구조나 클러스터 구조에서 적용을 해서 이 범용성을 적용한 부분이 되겠고요. 결국 이런 것들을 제가 확장하고 있는 것은 그 고체 에너지의 이온 전도도 계산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NLP를 활용하는 연구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긴 시간 들어서 감사드리고요. 제 연구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제가 진행하고 있는 혹은 써임비드 논문들에 대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토대로 좀 이런 인공지능을 활용한 재료 설계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많은 연구자가 함께 코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들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